아니, 집값이 대체 뭐라고 휘럭대까지 사람 속을 썩여? 사장님 어디 있습니까? 근데 가방은 내가 미국에 있는 딸네 집에 좀 갔다 오려고. 예, 그렇습니까? 그동안 자네가 우리 집 좀 잘 팔아주게나. 아니 그럼 사장님은 어디로 가시려고요? 나는 집 팔리면 그 돈 갖고 좀 작은 데로 옮기려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가격 잘 쳐서 팔아놓겠습니다. 그럼 나는 자네만 믿고 가네. 예, 들어가십시오. 어디 보자. 애들 때문에 방 3개는 있어야 하는데. 이거 괜찮은데? 사모님 집 괜찮죠? 네. 방도 적당한 것 같고 위치도 좋아 보이고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가격이 가격은 사장님하고 이야기해서 잘 맞춰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장님이 지금 미국 딸집에 가셨거든요. 거기 시간이 지금 저녁일 것 같은데 제가 연락 한번 해볼 테니까 집 좀 한번 둘러보고 계십시오. 네. 사모님, 네. 사장님께서도 괜찮답니다. 가격은 한번 생각해 보신다고요. 한 달 뒤쯤에 오실 거니까 계약서는 그때 쓰자고 하십니다. 네,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사장님한테 제가 가격을 한번 더 여쭤보고 계약금이랑 이런 걸 확인해서 제가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좀 빨리 부탁드릴게요.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모님. 네. 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렇죠. 자, 양쪽에 문자를 보내면 되겠네. 매매 대금 6억 5천, 계약금은 10%니까 6,500, 가계약금은 3천. 이건 선입금 해달라고 해야 하고, 계약서는 선입금을 받고 30일 이내에 작성하는 걸로 하면 되겠네. 중개사님, 조건 좋은데요? 저희 이대로 계약할게요. 근데 계좌 좀 받아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계약서 안 쓰고 이렇게 바로 보내도 괜찮겠죠? 괜찮습니다. 사장님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 괜찮죠. 계약서 쓰셔야 됩니다. 사장님한테도 계좌가 왔네. 자, 바로 보내주면 끝. 됐어. 한 건 했어. 매매 대금이 정해지고요. 예. 네, 계좌번호도 정해질 건 다 받아달라고 정해졌는데요. 해요. 네, 계약의 중요한 내용들이 다 정해진 것 같네요. 어디 보자. 집값이 이렇게나 올랐어? 우리 아파트도 2억이나 올랐네. 아니 그럼 내가 집을 너무 싸게 판 거 아니야? 고민이 시작이 되죠. 예, 문제가 생기죠. 사장님, 돌아오셨습니까? 근데 한 달 사이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네. 그렇죠. 이사 시즌이기도 하고 요즘 요 주변에 개발 호재가 좀 있거든요. 요 주변에 아파트는 얼마나 하는겨? 나도 이사를 가야 해서. 지금 이 주변은 최소 10억 합니다. 10억이요? 예, 최근에 한 2억 올랐습니다. 돈도 부족하고. 그럼 내가 갈 집이 없는데. 저기 팔았던 그 집 계약 해지하면 안 될까? 에이, 그건 안 되죠. 해지하면 계약금의 2배를 주셔야 됩니다. 아니, 계약도 정식으로 안 했잖아요. 일단 그분한테 한번 물어나 봐줘요. 사모님, 사장님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하셔서. 예? 해지? 그건 안 되죠. 저 오늘 계약금까지 다 보냈거든요. 사장님이 계좌를 알려주시면 바로 입금시켜 주신다고 하는데 아직 계약서도 안 썼고 하니까
계약금 보냈잖아요. 그러면 계약 된 거지. 아무튼 해지는 절대 안 됩니다. 에이, 그러지 마시고. 꼭 해지하시고 싶으시면 그럼 계약금 2배로 주세요. 아니면 소유권 이전 등기 하시던가요. 나 참, 집 없는 서름 제대로 당했네요, 진짜. 매수인은 황당하죠. 사장님, 안 된다는데요. 아니, 계약서가 없는데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그 사람 계좌번호 받아줘요. 자, 집값. 그것이 정말 무엇이길래 이렇게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일단 우선 사건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30호입니다. 이민영 씨가 의뢰를 한 사건인데요. 네.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이민영 씨는 아파트 매수에 나섭니다. 마침 중개인 김민재 씨를 통해서 임영준 씨의 집을 소개받습니다. 정년 퇴임을 한 임영준 씨는 해외에 있는 자녀 집에 방문을 하면서 공인중개사 민재 씨에게 매매를 부탁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민영 씨는 중개인을 통해서 매수 의사를 밝혔고 계약서를 쓰지는 않았지만 가계약금까지 보낸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한 달 후에 한국으로 돌아온 임영준 씨가 집값이 오른 것을 확인을 하고 계약 파기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예. 이민영 씨는 가계약금을 먼저 보냈기 때문에 계약은 유효하다라는 입장이고 임영준 씨는 정식 계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의 효력이 없다. 이런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간 늘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계약서는 잘 또 써야 하고 계약서에 표기가 돼 있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다. 이렇게 늘 정리를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건 뭐 끝난 얘기 아닙니까, 박병 변호사님? 예,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일반적으로 쌍방이 작성한 처분문서인 계약서가 작성되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죠. 그렇지만 판례에 따르면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매매 계약에 관한 중요 사항, 예를 들어 매매 대금, 네. 그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시기 등에 대한 방법 등에 관한 합치가 있으면 예.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지금 사안에서 이민영 씨의 계약이 유효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는데요? 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래요?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매도 의뢰를 받고 중개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매수인이 매수 의사를 밝혀서 매매 대금이 정해졌죠. 그리고 나서 매도인이 매매 대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까지 중개인에게 알려주고 실제로 그렇죠. 매수인이 그 계좌로 가계약금 3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이런 경우 판례에서는 매도인이 계좌번호를 알려준 것은 매매 조건에 대한 중요 사항에 대한 협의가 이제 마무리되었고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또 그 중개사가 쌍방에게 매매 계약에 대한 중요 내용이 적혀 있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요. 네. 한 달 동안 아무런 이의가 없었습니다. 예.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은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입니다. 자, 그런데 화면에서 가계약금이라는 말이 나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가계약이잖아요. 본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효력이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안은 가계약금만 지급된 사건이긴 하지만 예.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본 계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본질적인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예. 이때 본질적인 부분으로 총 매매 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 시기와 방법, 그리고 그 액수를 중요한 사항으로 보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이 사안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가계약이 아니라 본계약으로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그럼 본 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정리가 됐는데 의뢰인의 경우에는 계약금이 6,500만 원이고 가계약금을 3천만 원을 입금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를 하고 싶다고 요구를 했는데 자, 그럼 저희가 예전에 봤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해제할 수 있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럼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가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역시 또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 많이 틀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예. 별도로 가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가계약 자체의 위약금을 정한 경우가 아니라 이 사건처럼 가계약 당시에 본계약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되어버리면 본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거든요. 예. 그렇게 됐을 때는 매도인이 계약금 해제를 위해서는 가계약금 3천만 원이 아니라 본 계약금의 2배인 1억 3천만 원을 매수인에게 지급해야지만 계약금 해제가 가능합니다. 아, 이게 본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본 계약금인 6,500만 원의 배액인 1억 3천만 원을 지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반대로 하면 매수인이 사정이 생겼을 때 이와 같이 가계약금으로 3천만 원을 걸었으면 그 3천만 원은 그냥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예, 동일한 사안이라면 역시 가계약금 지급 당시에 본계약으로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예. 그래서 매수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가계약금이 아닌 본계약금 6,500만 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네. 이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포기하게 되면 3천만 원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도인에게 차액인 3,500만 원을 더 지급을 해야지만 계약금 해제가 가능한 거죠. 이야, 그럼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걸 다 본계약으로 보는 거네요. 그러네요. 네, 이 사안은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는 이유가 집값 상승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난해 부산도 집값 상승이 워낙 심해서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면서요. 네, 작년에 부산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한 달 사이에 수억 원이 오른 경우도 있었고요. 당시 계약금만 받은 매매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서 네. 매도인은 계약금 해제를 위해서 중도금을 입금하지 못하도록 계좌를 막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예. 또 반대로 매수인은 계약금 해제를 막기 위해서 중도금의 일부를 또 빨리 입금하고자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도금을 입금을 하는 경우에는 또 이행의 착수로 보아서 계약금을 배액 배상을 하면서 매도인이 해제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중도금 예. 입금을 빨리 서두르려고 했던 것이었죠. 아, 이게 정말 무슨 우픈 상황입니까? 전쟁이네요. 이런 전례가 또 없었잖아요. 예. 예. 자, 그럼 집값이 올라서 이렇게 중간에 계약을 해제를 하려고 하는데 사연처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좀 결과가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앞에서 보신 사연처럼 매매 계약은 낙성, 불효식 계약입니다. 그래서 당사자 사이에 매매 목적물에 관한 중요 사항이 합의만 있었다면 정식 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요. 매매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계약서의 작성 여부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가계약금이 지급된 상태지만 계약의 본질적인 사항들에는 의사합치가 있어서 계약이 네. 유효하게 성립됐다면 네. 매도인이 계약금의 해제를 하기 위해서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했는지 아니면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하기 위해서 중도금이나 잔금의 일부를 지급했는지 누가 먼저 지급했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계약 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야, 이게 듣고 보니까 불요식이란 말은 형식보다는 내용, 그러니까 매매 목적물에 대한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성립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계약서 작성보다는 쌍방의 의사 합치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 사정을 보고 판단해서 그것에 따라서 계약이 성립 여부가 결정됩니다. 예. 자, 그런데 집값이 올랐을 때요,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서 계약을 진행을 했는데 더 많은 돈을 준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른 중개 사무실을 통해서 또 계약을 하는 경우도 더러 있더라고요. 이럴 때는 먼저 계약금을 이제 지급을 하고 집을 사려고 했던 분이 좀 억울할 것 같은데 이런 분쟁은 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 마찬가지로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황에서라면요. 네, 요즘 가계약금과 관련된 분쟁이 굉장히 많은데요. 역시 구체적인 계약 진행 상황을 검토해서 가계약금의 지급 단계에서 본계약이 성립됐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네. 가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이고 만약에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의사합치가 없다면 이것은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인이 선매수인에게 그러니까 가계약금을 지급한 선매수인에게 가계약금만 지급하면 사건은 종료가 됩니다. 네. 이러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가계약 체결 시에도 가계약서를 작성하고요. 그 가계약서에는 가계약을 위반했을 경우에 위약금을 정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중간에 계약이 파기되면 공인중개사 분들은 또 수수료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사연처럼 중개사분들이 정말 발품을 많이 팔아주시거든요.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예, 우리 판례 입장은 원칙적으로 중개업자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계약서의 작성 업무 등 계약 체결이 완료되어야 그때서야 비로소 중개 의뢰인에게 중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안처럼 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 등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개 행위의 정도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중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 예. 본 사안의 경우를 보면 중개업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그의 잘못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니까 네. 네. 이 사안은 충분히 중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개사가 아무런 잘못 없이 계약이 잘못되면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럼 이게 수수료 있잖아요. 그게 몇 퍼센트 이렇게 정해진 게 있습니까? 네, 공인중개사법 및 부산시 조례에 따르면 주택의 경우 매매, 교환, 임대차의 경우에 상한 요율을 거래 금액 구간별로 정해놓았는데요. 네. 예를 들어 거래 금액이 9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한은 0.9%입니다. 예. 그래서 10억 원짜리 아파트라면 900만 원을 상한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급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한도 요율을 정한 것이지 확정 요율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 한계 안에서 공인중개사와 자유롭게 협의를 해서 정하라는 것인 건데요. 최근 국토교통부는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중개 서비스 개선 공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네. 현행 중개 수수료 대비 70%로 감액하는 방안을 도입하고자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예. 야, 근데 사실은 우리가 공인중개사에 딱 가면 수수료 얼마입니다 이러면 그냥 입금을 해드리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거 이의제기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실제 사례를 보면 네. 작년 기준으로 아파트 가격이 몇 달 새에 10억 이상 오른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네네. 그런 경우에 10억짜리 계약을 했다가 아파트가 20억이 되면 지급 내에 따르면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받는 공인중개사 수수료만 3,600만 원이 되죠.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런 경우까지 그대로 다 줘야 되는지 굉장히 이의가 많았고 그런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율을 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많아서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부분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시 의뢰인의 사연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박보영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의뢰인 이민영 씨에게 좀 이렇게 하라 해결책을 좀 제시해 주시죠. 네, 민영 씨는 지금 계약금을 모두 매도인에게 지급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 시기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100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계약금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중도금이나 잔금의 일부를 매도인에게 지급을 한 뒤에 법원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승소하실 거라고 보입니다.